저번 6월부터 이제 시작된 그 제주학 영사 초청 강연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희 제주학연구센터는 그 제주학 연구를 하시는 전문가분들을 모셔가지고 이렇게 그동안 연구하셨던 연구 성과들을 이렇게 귀담아 듣고 또 이렇게 도민들께 또 그 이야기들을 이렇게 전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으로 해녀의 삶과 그 노래라는 주제로 이성훈 박사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해 주실 이성훈 박사님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훈 박사님께서는 그 숭실대학교에서 국문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셨고요. 그동안 그 숭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겸임교수, 그리고 한국민요학회 이사, 그리고 한국공연문화학회 이사, 그리고 온지학회 이사 등으로 활동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주의 해녀와 관련된 우수한 도서들을 많이 출간하셨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해녀의 삶과 그 노래, 그리고 제주도 해녀 노젓는 소리의 본토 전승 양성에 관한 조사 연구, 해녀 노젓는 소리 연구, 해녀 연구 총서 전 5권이나 됩니다. 그리고 해녀 노래 주석사전, 이것은 저희 제주학연구센터 총서로 발간되었습니다. 이 중에 문화체육관광부나 대한민국 학술원에서 우수학술 도서로 선정된 책들이 다수가 되겠습니다. 오늘 정말 그 제주 해녀 연구의 전문가이신 이성훈 박사님 모시고 이 시간을 함께 하셔서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성훈 박사님 강의를 듣겠습니다. 이성훈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성훈입니다. 여기 제주학연구센터에서 2022년도 2차 제주학 명사로 초청해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됐는데요. 저는 이제 이게 전문적인 그 학자 분도 필요하겠지만 예전까지는 주로 학자 간의 교류, 연구자 간의 교류였는데 이게 대중화, 고급 지식의 확산 이런 측면에서 이런 초청 강연을 한다는 게 굉장히 저는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전문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대중적이면서 제 연구한 내용의 중간 정도, 그러니까 아주 전문적인 것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하게 된 기본적인 자료는 이 제주학연구센터 총서로 제가 냈던 그 해녀노래 주석사전 여기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녀노래 주석사전 그 머리말을 여기 그대로 실었는데요. 이 머리말 내용이 이 책에 있는 머리말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머리말 내용을 읽으면서 제가 그동안 해녀 연구를 어떻게 했고 그 과정과 그리고 현장 체록을 하면서 해녀들의 삶, 그들의 눈물과 기쁨 이런 이야기를 곁들여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해녀 노래에는 과연 어떤 역사적인 의미, 해녀들의 생애가 어떻게 투영되어 있는지 그들의 삶의 궤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일쪽에 보면은 해녀가 뭐냐 하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해녀의 가치가 우리 문화재 지정 현황에서도 여러 가지로 드러납니다. 대표적인 게 그 해녀 노래가 71년도에 제주도 무형문화재 1호로 선정된 것을 비롯해서 최근에 2016년에 제주 해녀 문화가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 으로 등재된 것까지 여러 건이 있습니다. 해녀 노래는 우리가 알다시피 그 해녀들이 뱃물질 나갈 때 제주도에서는 대부분 뱃물질보다는 곤물질을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해안에서 헤엄쳐서 나가서 하는 물질을 주로 했고, 물론 제주도에도 저쪽 오목동, 법한동 이쪽, 그 다음에
성산의 오조리 이쪽으로는 뱃물질을 일부 나갔습니다. 배를 타고 섬으로. 근데 뱃물질은 대부분 돛배에 노를 젓고 나가서 하는 물질은 서부 경남에서부터 전라남도 이쪽 지역에서 주로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해녀 노래가 제주 해녀들이 부르는 노래임은 틀림없지만 주로 구현됐던 현장은 제주가 아니라 서남해안 이쪽에서 주로 구현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해녀들이 그러면 서남해안으로 언제 진출했느냐? 이거는 이제 그 연구자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이설이 있습니다만 대체로 19세기 말 이때쯤에 한반도로 진출했다 이렇게 보는 게 정설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왜 해녀들이 한반도로 안 갔느냐? 물론 나가기는 했습니다. 출입금지령이 내려지기 이전에 그때는 과도한 이 세금 이런 문제를 부역 때문에 제주를 탈출해서 그 전라남도나 경상남도 해안에 그 제주 해녀들이 탈출해서 제주 어부들하고 거기서 정착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록은 뭐 두무하기니 뭐니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려졌었는데 아무튼 본격적인 진출은 19세기 말 1880년대 후반 이 이후에 진출했다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해녀들이 이제 진출하면서 그들이 이제 다도의 섬 지역으로 뱃물질을 나가면서 해녀 노래를 가창하게 된 것이고 그 해녀들에 의해서 한반도에 있는 그러니까 육지 본토인에게도 전승이 되었고 그들도 잠수 기술을 배워서 해녀 기술을 배워서 지금 현역 그 해녀들이 존재하게 된 이유입니다. 제주 출신 말고. 대표적으로 육지 출신 해녀들이 많은 지역이 경상남도 그 부산, 기장 이쪽에는 제주 출신 정착 해녀보다 그 부산 원래 지역 출신이 거의 70~80%가 넘습니다. 울진 지역에도 보면은 제주 해녀는 마을마다 5명에서 10명 선이고 그 외에는 다 육지 해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주 해녀 문화가 그러니까 어업기술뿐만 아니라 이 민요까지 그렇게 확산이 된 계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제주 해녀 노래를 연구하면서 부딪히는 그 난관 중에 하나가 방언입니다. 방언. 신진 연구자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저같이 제주 방언에 관심을 두고 연구하면서도 그 방언에 봉착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주 해녀에 대해 관심들은 이쪽 넘어가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창기 연구자들이 제주에 내려와서 그 제주 방언을 연구들을 했는데 이기문 선생님이라든가 여러 선생님들이 와서 연구를 했습니다. 석주명 선생님도 와서 제주 숲길이라는 숲길집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제주 방언의 난해성은 여러 가지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아예이, 에와 어예이, 에. 이 발음을 제주에서는 거의 구별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아래아 발음, 이 아래아 발음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제주 해녀 민요 연구자 1세대인 김영돈 선생님이 1965년에 제주도 민요 연구사항을 집필하면서 그때 어려움도 뭐냐면 지역 방언, 제주 방언의 이 힘듦 때문에 현장을 여러 차례 방문했다고 그 제주 연구사항 머릿말에 그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현실이 그렇다 보니 이제 제주의 아마 20, 30대 젊은 세대들에게는 제주 방언이 낯서는 언어가 된 게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네스코에서도 제주어를 소멸 5단계, 즉 소멸 4단계, 완전히 소멸하기 이전에 처한 절멸 위기 언어로 지정할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해녀 노래를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는 제주 방언에 대한 기본적인 그 배경 지식이 있어야 하면 물론이고, 그리고 해녀들의 삶이라든가 그들의 언어 이런 거에 대한 폭넓은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 해녀와 해녀 노래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그 제주대 국어교육과 4학년 때, 그러니까 1986년도에 온평리 거기 학술조사 민요반원으로 참가하면서 그 해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때 만난 할머니가 온평리에 살고 계신 양성백 할머니를 뵀었는데, 그 할머니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해녀 노래, 이어도사나 이 민요를 또 조사하면서 그거보다 더 중시한 게 그 할머니의 삶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해녀가 됐고, 어떻게 물질 작업을 했고, 그 이야기를 그때 조사를 시작했고, 그 후로 계속 저는 이제 해녀 노래와 해녀의 삶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경제적인 상황이 여의치가 못해서 계속 지나다가 제가 40살이 되는 2000년, 그때 이제 밀레니엄 시대 도래다 해서 컴퓨터의 두 자리 연도 숫자 때문에 오류 생긴 할 때입니다. 그때 이제 숭실대 교육대학원에 입학을 해서 그때부터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양성백 할머니를 뵀을 때 제가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성산에서 돛배를 저어서 부산 영도까지 가는데 7일간 밤새 노를 져서 갔답니다. 7일밖에 안 걸리죠? 그게 이제 순풍을 탔을 때죠. 그렇죠. 예, 순풍을 탔을 때. 그래서 7일 동안 쉬지 않고 노를 저어서 갔다는데, 물론 그 배의 노는 배 뒷부분에서 젓는 한호가 가장 크고 방향을 잡는 그 방향타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해녀들이 젓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뱃사공이 노를 저어서 방향을 잡았고, 해녀들은 그 돛배의 양날개, 배파라, 그 옆에서 젓는 노, 그거를 이제 젓거리노 하는데, 이 젓거리노를 저어서 갔습니다. 배의 그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그 할머니가 거제도에 가서 정착했다는데, 거제도 어디에서 사수가? 이렇게 물었더니 미날구미에서 샀죠. 그래가지고 저는 그 86년도 기억에도 미날구미, 상군부리, 구미, 이게 무슨 의미지? 그래서 그거를 계속 의문을 가졌었어요. 이게 갖고 있다가 2000년에 석사과정을 마치고 2002년에 이제 박사과정 하면서 한국연구재단 1년 과제로 서부 경남 지역 해녀노조 소리 그 조사 연구, 그거를 이제 제 석사 논문에 기반을 해서 1년 과제로 그걸 했습니다. 그래서 1년 과제로 거기 갈 때 그 마을을 찾아갔어요. 처음에는 미날구미가 몰랐죠. 거제시청에 전화해도 모른대요. 거제시 이제 남부면에 갔을 때 그 한 마을에서 소라배집 하는 그 고창환 회장님을 뵀는데, 출신 미날구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마을이 미날구미래요. 그래서 이제 미날구미 생소한 그 지명인데 그렇구나. 그래서 거기에 다대마을인데, 남부면 다대리, 해녀들이 거기 집단적으로 이주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7일간 그렇게 했다. 그러면서 현장 조사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장 조사를 하고 와서 이제 채록 녹음하고 그거를 전사하는 과정에서 생소한 용어들에 대해서는 항상 의문을 갖게 되죠. 이 내 표기가 맞는지, 그리고 그 제보자가 이야기해 준 것이 맞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데, 그러다 보면 제보자가 하나의 어휘가 전승 과정에서 와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울돌목, 해남에 있는 울돌목을 울던목,
울돌목 울던 목가 뭐 이런 식으로 노래를 부르게 울탄목 이런 식으로 와전이 됩니다. 그러면 그 전 세대로부터 해녀 노래를 이제 배우고 전승 과정에서 특정 어휘들이 많이 변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변동된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전사를 하면 그 해녀 노래를 해석하는데 굉장히 무리가 오게 됩니다. 이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들어보면 아까 그 울던 목가 한 것이 제주대 국어교육과에서 조사한 대목 어문에 보면 그게 이제 울던 목가 이렇게 썼어요. 나중에 정밀하게 연구하면서 읽어보니까 아 이게 울돌목을 제보자가 잘못 발음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조사자가 그 내용으로 보고 잘못 오기했을 수 있다 이런 것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 조사를 한 번 갔다 오는데 두세 번 반복 조사 가게 되는 이유입니다. 이제 해녀 노래 개관에서 이쪽 이제 3쪽으로 넘어가는데 해녀 노래 사설을 이제 수집한 것이 제가 지금까지 연구 조사한 결과로는 김주백이가 쓴 별건본 42호에 나온 그 해녀의 노래 이게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1929년. 1929년 이전의 자료는 지금까지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해녀 노래뿐만 아니라 제주도의 민요의 종류가 노동요, 의식요, 그 다음에 유희요. 흔히 이제 유희요를 제주에서는 창민요 이런 말로 쓰는데 우리 한국민요학회에서는 노동요, 의식요, 유희요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합쳐서 한 제주민요가 50에서 60 정도. 그런데 그 민요를 최초로 분류한 사람이 이 고유민입니다. 고유민. 1941년인데 이 고유민 선생은 이름이 두 가지로 썼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고정옥 선생님이 이제 논문을 쓸 때는 고유민으로 썼고 이제 조선민요연구 이 책을 낼 때는 고정옥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고정옥에 대해서 본격적인 연구가 안 되는 이유는 뭐 이 고정옥 선생이 월북을 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연구를 못했고 지금에 들어서 이제 민요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전국적으로 고인민의 그 민요 연구 분류를 기준으로 해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쪽의 이야기는 그 출입금지령부터 해녀 노래 전승 지역이 한반도 전 지역이다 그런 거. 그 다음에 적거리로 한우 젓는다 그 이야기를 해놓습니다. 일본도 갔잖아요. 일본도 갔잖아요. 해녀도. 예, 일본을 갔습니다. 거기는 누가 안 하고. 예. 그리고 지금 말씀 나와서 이제 간단히 그 말씀드리고 지나가면 해녀들이 이제 동북아 3개국에 진출했다 하는 게 일반적인 통설입니다. 제주에서 일본을 갔고 그 다음에 중국을 가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갔다 그러는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본격적인 진출은 일본으로 갔고 중국하고 러시아는 거의 미미하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블라디보스톡에 진출했다는 것은 작고하시는 그 김영곤 선생님이 그 탐나문화연구소에서 낸 그 해녀 연구 세 분이 내주죠. 경제학, 민속학, 그 다음에 또 한 분이야 역사인가? 거기에서 이제 해녀들의 생애를 조사해가지고 쓴 거에 보면은 블라디보스톡으로 진출했다. 근데 몇 분이 안 간 거죠. 이제 그것이 있고 그 다음에 중국의 청도 연타이 연대 이쪽으로 제주 분들이 진출을 해서 사공하고 진출하고 그게 미역씨를 퍼뜨리고 그거를 요즘으로 말하면 양식이나 다름없죠. 양식하고는 다르지만 그래서 진출했다는데 본격적인 것은 하여튼 일본입니다. 왜 일본으로 봐야 되니? 가장 중요한 건 해녀들이 수산물을 채취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거에 대한 판로의 문제입니다. 판로.
일본은 해초, 해산물을 굉장히 선호하기 때문에 팔로도 많았고, 근데 러시아 그 연해주 그쪽으로 가서는 사실상 팔로가 막혀 있다고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제가 통영에서 조사할 때 보면 거제도에서 수산물을 채취하면 주로 집산지가 지금도 우리나라 수산물 1위 집산지가 통영 아닙니까? 그럼 통영까지 배를 접고 가는데 몇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그 당시에 뭐 비포장도로 이런 상태에서 수산물의 신선도 이런 문제들 때문에 결국 팔로가 문제라서 그 중국이나 러시아 진출한 건 맞지만 본격적인 진출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그 양송백 할머니도 그 연해주 근처까지 갔다 왔다고 하는 것을 그 86년도에 체력했어요. 두만강 하구에 보면 서수라라는 섬이 있어요. 서수라. 이승 선생님의 국어 대사전에도 찾아보면 서수라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그 두만강 하구에 있는 섬이다. 그래서 거기에 진출을 해서 작업을 했는데 수산물은 정말 지천으로 깔렸다고 했어요. 성게, 키를 잡는데 키가 막 겹겹이 쌓여 있었대요. 그래서 하나씩 잡는 게 아니라 삽 이런 거를 들고 그대로 떴대요. 그 정도 많았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서 문제가 너무 한랭이라서 추워서 바다에 들어가면 30분 이상을 작업을 못했대요. 그러면 나오면 몸이 뭐 토마토색이 됐다. 그래서 몸을 1시간 이상 말리고 또 들어가고 뭐 그런 얘기를 체력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 사쪽에 보게 되면은 이제 그 해녀노래는 이제 다른 노동과 달리 물질 작업과 노젓는 노동, 해녀들의 삶과 한반도 출가 등 이른바 노동 실패와 해녀의 생애를 노래한 사설이 많다 그랬습니다. 각 편수로도 볼 때도 제주도의 노동요를 대표하는 어업 노동요이다 이 말을 제가 썼는데요. 이 해녀노래도 물론 이제 사랑의 감정이니 뭐 한탄, 삶의 한탄 이런 사설이 많습니다. 그런 사설들은 고유한 그 본원적인 해녀노래 사설이 아니고 노래가 서로 교섭 양상을 보입니다. 맷돌방아 노래에서 불렀던 노래를 해녀노래의 사설로 끌어서 불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교섭 양상을 보이는데 본격적인 해녀노래는 그 해녀들의 삶에 대한 그 한탄을 노래한 것이 많습니다. 제가 강원도 속초, 영금정 거기에서 해녀 할머니를 조사할 때 한 7, 8년 된 것 같습니다. 그 할머니는 여기 북촌이 고향인데 북촌에서 살았대요. 그러다가 출간물 진출을 가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그 자녀가 교통사고로 생을 달리하면서 이제 생을 포기했다는 심정으로 부산 가는 배를 탔대요. 그래서 바다에 뛰어내리려고. 그런데 우리 삶을 포기하는 게 또 현실적으로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산에 내려서 거기에 살다가 결혼하고 어느 정도 안정적인 삶을 살았는데 태풍으로 집과 그 배를 다 파산돼서 그 다음에 이제 부산 거제에서 못 살고 배를 걸어서 속초까지 올라갔대요. 그러니까 요즘 예전에 말하는 뭐 마차 구르마 이런 걸 갖고 속초까지 가서 살게 됐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살아왔던 그 삶의 이야기를 노래로 구현을 했습니다. 그런 삶에 대한 사설도 많고 그 다음에 해녀의 작업, 물질 작업과 관련된 사설들이 많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수집된 해녀의 각 편수가 몇 편이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 1965년에 그 기병도 선생님이 낸 그
해녀노래 연구상 거기에는 해녀노래 각 편수가 198편이 실려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 책이 898쪽인데 몇 수가 실렸다고 보십니까? 한 페이지에 10수씩만 실려도 800페이지면 8,000수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수집이 되었고 여기저기 분산이 되었는데 그 분산된 자료를 집대성하고 이거에 줄을 달아놓은 책이 이 책입니다. 그렇게 볼 때 이제 제주의 어업노동요를 대표하는 것은 당연히 해녀노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제주 어업노동요에는 뭐 갈치 나오는 소리니 멜 후리는 소리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각 편수는 뭐 20, 30편을 넘지가 않습니다. 그러는 볼 때 그렇다. 그러면 이거를 제주도 민요 전체로 봤을 때는 어떨 것이냐? 그렇게 할 때도 당연 압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맷돌방아 노래도 가장 많다. 제주 민요의 백미로 치는 맷돌방아 노래 이야기하지만 현재까지 수집된 분량으로 봤을 때는 해녀 노래가 더 많지 않겠느냐. 그리고 제가 육지에서 조사한 지역이 서구 경남으로부터 시작해서 저기 강원도까지 쭉 조사를 했습니다. 그 노래의 각 편수도 굉장히 많습니다. 한지보자에게서 뭐 110편을 이렇게 조사한 적도 있고, 그래서 뭐 제주의 노동요의 1번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무 뭐한 것이고, 아무튼 맷돌방아 노래와 해녀 노래는 각 편수로 봤을 때 대표적인 거. 그리고 전국적으로 따져도 해녀 노래는 한국의 해양문화를 대표하는 그런 노동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서쪽에 그 해녀 노래 1번 이렇게 된 거를 보면 이 해녀들은 그 물질을 하다 보면은 이 해양 민속 지식 이거를 습득하게 되고 그거를 해녀 노래 사설에 투영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면 거기 내용을 보면 물이 난다, 물이 간다, 쏠물이 간다, 동바당 내려간다, 든물 나면 서바당 타자 이런 것이 왜 그러냐? 현실적으로 조류를 거슬러서 그 노를 젓는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지금 현재 동력선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도 어제도 보니까 밤바다에 한치배들이 떠서 있었죠. 그러면 그 동력선의 선주인 어부들도 배를 나갈 때는 가급적이면 조류를 타고 갑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연료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러면 해녀들도 그런 그 조류를 이용하는 민속짓이 있었던 것이죠. 맨 밑에 보면은 그 제주도 근해 조석간만의 차는 대체로 1m 내외입니다. 1m 내외인데 이 내용을 이제 박진 선생님이 이제 옛날에 해군사관학교의 교관으로 계셨던 그분이 물대라는 책을 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 각 지역별 물대를 상세하게 분석한 책인데 거기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밀물대는 서쪽으로 가고 썰물대는 동쪽으로 이제 노를 저어가서 물질을 했던 겁니다. 그 이야기가 이 해녀노래 1,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왜 해녀노래는 뭐 들물에는 뭐 동바당, 서바당, 썰물에는 어느 바당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느냐? 민요의 특성이 이음보 이행, 그러니까 사음보 이행이 기본 일념입니다. 편수가. 물론 사음보 이행이 아니라 사음보 사행, 육행 이런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해녀 노래는 사음보 이행이 각 편 한 편으로 칩니다. 이렇게 그 민요의 형식이 압축된 구조이기 때문에 자세한 그 민속 지식을 해녀 노래로 투영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일반적인 그 설화인 경우라면 그거를 상세하게 이야기로 풀어나올 수가 있는데 해녀 노래는
이렇게 단편적인 지식만을 간략하게 노래로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 다음에 5쪽에 해녀노래 2가 있습니다. 여기 좁은 배, 작은 배에 짐을 많이 실어서 추자, 과탈, 추자도와 과탈 양 사이에 드냐. 큰 노름은 아방을 삼고 좋은 노름은 어을 삼아 선계, 뱃삭이죠. 선계, 선가. 요거 먹을 근심은 안 하고 내 몸 살 걱정이다. 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추자도와 관탈섬 요 사이가 이제 굉장히 조류가 센 곳이죠. 그래서 여기 큰 노름, 좁은 노름 이거는 큰 노름은 큰 과탈이고 작은 노름은 작은 관탈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이야기가 해녀들이 한반도로 그 진출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양송백 할머니가 7일 동안 배저어 갈 때도 여기 가면 조류가 세기 때문에 대부분의 해녀들이 육지 출간물질을 나갈 때는 돼지 한 마리를 싣고 갔대요, 배에. 그래서 안전하게, 무탈하게 이 해역을 건너게 해주십사 하고 그 관탈섬 근처에 있을 때 돼지 한 마리를 희생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죄를 지낸 다음에 그거로 음복하고 이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요 그 5쪽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대활도와 소활탈 사이에. 그래서 그 바다의 현장이 얼마나 부연 현장이 위험했고, 그래서 모든 거는 포기하고 내 목숨 살 것이 문제다. 일석의 문제다. 요런 이야기는 또 그 장원철의 표로부터 뭐 김비의 그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그 표류기 간략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주 관련 그 표류기에도 이 지역의 위험성 이런 것들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표류기에는 이제 구체적인 상황을 이야기하지만 민요는 정형화된 형식이기 때문에 길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압축적인 내용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6쪽의 해녀노래 3입니다. 여기 보면은 뭐 도나도나 말 모른 도나, 도내 전체굿. 이 전체굿이 또 생소할지 모르겠습니다. 전체굿이란 말은 15세기 언어죠. 전체. 훈민정음 서문에 나오는 말. 까닭, 이유. 그러니까 돈 때문이 아니면 노국 두만강, 노국은 러시아죠. 두만강 어디라니, 불양청진은 어디라니. 불양은 지금 부령, 청진 밑에 부령, 그 다음에 청진 어디겠느냐. 노국은 노국인의 두만강 여기도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 민요 노래만 해도 보면 아 두만강까지는 갔구나. 그러면 두만강을 바로 건너면 연해주 블라디보스톡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진출한 건 사실이죠. 근데 본격적인 건 아니고 양석백 할머니도 이 두만강하고 서수라 이 섬에 갔다 온 것처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고향은 제주야 성산본디 잠깐 머무는 곳은 오사카 동성국 12번지다. 그러니까 요거로 보면 아 일본에도 본격적으로 진출했구나. 이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것은 뭐냐? 해녀들이 한반도로 진출했을 때 현지인으로부터 구박을 받고 박대를 받은 게 아주 많습니다. 환대받고 후대를 받은 경우는 뭐 아주 적다, 희소하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쪽에 있는 현지인들이 제주 사람들이 가서 생활할 때 아주 가난한 그런 사람들만 봤죠. 그래서 그 현지인들이 집을 빌려서 살려 그러면 집도 안 빌려줬대요. 그러다 보니 해안가에 운막을처럼 지어서 살았고, 그리고 박대를 받았다 그럽니다. 그리고 어장에서 쫓아내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일부 지역에서는 이제 굉장히 환대해주고
후대했다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노래 해설에 보면 저도 이 함경도 천진 신포 지역에 출가했던 해녀를 그 울산 방어진 이쪽에 가서 조사했을 때 굉장히 환대를 받았다 그럽니다. 근데 서해안 지역으로도 그 황해도 지역으로 진출했던 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6.25 전쟁이 발발했을 때 황해도 지역에서 이제 밑으로 노전 독배를 접고 내려왔대요. 내려오는데 아마 인천 앞바다 정도 이르렀다고 생각되는데 바다가 그 불바다가 된 것을 봤대요. 그러면서 이제 멀리 돌아서 이제 군산 이쪽으로 해서 목포까지 그렇게 내려왔었다 하는 것도 조사한 적이 있고요. 사천 예전에 삼천포죠. 삼천포에 조사를 갔을 때는 6.25 전쟁 중에 낮에는 바다에 나가지는 못했대요. 금지령도 있었고 폭격을 하기 때문에. 그럼 밤에 가서 물질을 하는데 폭격을 해난 자리에 가서 달밤, 어스름 달밤에 물에 들어가 보면 우리가 물고기들 숭어 같은 거는 비늘 때문에 반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숭어인 줄 알고 그거를 짚고 올라와 보면 이 팔로 다리 이런 거를 건져 올린 적도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아무튼 여기 첫 번째 노래는 청진, 부령 이쪽 지역 사람들이 말레드로 옵지기 어서 오세요 하는 이렇게 하면서 환대를 받았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분들이 왜 이렇게 노곡 두만강, 러시아 뭐 두만강 그리고 오사카 뭐 일본 지역으로 갔느냐? 당연히 돈 때문에 갔다는 그겁니다. 그 다음에 해녀 노래 삽니다. 악마 같은 요금전을 벌어서 논을 사나 밭을 사나 얻은 자식 대학 출신 사각 모자 씌우려고 내가 이렇게 한다 말고 고생한다. 요 노래는 제가 그 2004년에 남부면 저구리 대포마을에 있었는데 여기 대포마을이 바로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그 미날공입니다. 미날공에 갔는데 요리하는 것도 이제 요리조리 또 경상도에서 많이 쓰지 않습니까? 사각모자 예전에 대학생들 그 군사교육 받는 ROTC들은 사각형 모자 그 다음에 졸업식 때 학사모가 사각모자입니다. 그거를 씌우겠다고 이렇게 했느냐? 그러면 이 노래를 부른 그 해녀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출가물질, 이 출가는 시집가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웃플로어 뭐 이런 개념이죠. 돈을 벌기 위해서 타 지역으로 나가는 경우입니다. 이 집가자 앞에 벼화를 붙이는 겁니다. 이 벼화자가 예전에 돈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서 출가. 근데 지금 요즘 학자들은 또 출가를 뭐 일본식 한자 시골에서 뭐 백견물질, 바깥물질 뭐 이런 말 하는데 뭐 학술 용어는 일본식 용어든 뭐든 이해하기 쉬운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뭐 정치적인 뭐 그런 우리가 식민지 지배를 받았다 그런 개념을 떠나서 모든 학술 용어는 왔다 갔다 교류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제주에도 뭐 해녀 박물관이냐 해녀가 일본 용어냐 기냐느냐 이런 논쟁거리와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해녀 노래도 물론 조선왕조실록에도 해녀라는 기록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 동네에서 해녀 그 해산물을 채취해서 동네에서 그 해산물을 팔았다 할 때 이제 해녀 이런 용어들을 썼고 제주도에 유배온 그 연구자들, 그 학자들은 대체로 잠녀, 그 다음에 잠수녀라고도 했습니다. 줄여서 이제 잠녀 이렇게 했는데 이 출가물질 이 관계 뭐냐? 그럼 그거에 대한 공간적인 의식, 그 공간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 출가한 지역은 긍정적인 공간이냐 부정적인 공간이냐, 내가 힘들게 해서 여기 왔지만 이 힘든 그 부정적인 공간이지만 이것은 거기에서 물질을 해서 번 돈으로 내 자식을 공부시켜서 한다 하면 이제 긍정적으로 인식한다는 것이죠. 자녀에 대한 그 교육열이 그 심리적 기저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바로 미래에 대한 강한 긍정인식이 현재 시간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그 계기가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해녀노래 옵니다. 요내상착 부러지면 한로산에 고든남이 의실소냐. 노의 상착, 노 위에 잡는 노손입니다. 이렇게 잡는 거, 손. 그것이 부러지면 한라산에 고든 나무가 없겠느냐. 요 밴드레는 이제 노하고 밑에 그 뱃바닥에 노를 떨어지지 못하게 하는 그 줄입니다, 줄. 예, 그것이 끊어지면 부산의 아사목이, 이 아사목은 아사 플러스 노 해가지고 일본어 해가지고 요즘 말로 하면 그냥 노끈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것이 없겠느냐. 내 홀목, 팔목 이것이 부러지면 부산항구에 철도병원 없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 노래는 뭐냐, 노를 힘차게 적자 하는 것을 독려하는 내용이죠. 노의 상착이 부러지면 한라산에 나무 있는데 부러질 정도로 그렇게 힘차게 저어라. 밴들의 그 노끈이 끊어져더라도 가면 다 있다. 그 다음에 팔목이 부러지면 부산에 가면 철도병원이 있다. 그러니까 걱정할 것 없다. 네, 이렇게 저어라는 건데, 그 철도병원은 아실 겁니다. 이게 일본이 우리를 강점하면서 이제 경부선 철도를 놓으면서 우선적으로 그들이 설치했던 게 이제 철도병원입니다. 대표적인 게 지금 서울에 용산에 그 지금 박물관을 만들고 거기 아파트 주상복합을 짓고 있죠. 옛날에 중앙대 병원 했던데 한강대교 바로 입구에 예, 거기에 지금 현대산업개발이 이제 주상복합 건물을 짓고 있고 거기 철도박물관을 기부 체납해서 하고 있습니다. 1호가 그 용산에 있는 철도병원, 그 다음에 부산에 있는 이 철도병원이었습니다. 그 철도병원에 대한 이야기를 8쪽에 써놨습니다. 1904년에 개인비용으로 출발해서 이제 용산철도병원과 함께 이제 대표적인 의료중심병원인데, 이 철도병원이 시설이 요즘으로 하면은 대학병원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가장 최신 시설로 되어 있었고, 거기 병원급 규모만도 보십시오. 40년도에 보면 내과 의료진이 3명, 내과 외과 3명, 산부인과 2명, 소아과 안과 1명, 이비인후과 1명. 그래서 간호원 30명, 병상이 40-50실이라면 지금으로 보더라도 뭐 제주에 있는 한라병원 규모 이상이니까요. 그 정도는 되는 거예요. 그 당시 규모로 생각했을 거예요. 제주에 있는 한라병원, 뭐 제대학교 병원 이 정도 수준이라 봐야 되죠. 그 의료시설이 열악했을 시절에. 예, 그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해녀노래 6입니다. 치를 잡은 선주야상호 치. 키죠, 키. 뱃머리만 바르게 해 주십시오. 젖거리가 이제 젖거리 노입니다. 젖거리 노로 젖어간다. 해녀들이 젖거리를 놓는 거고, 치는 사실 이제 뒤에 한호죠, 한호. 예, 끄트머리에서 젖는 노. 젖거리 젖는, 하다가 말면 남이 웃는다. 한 모를만 더 젖어 나가요. 한 모를이라는 말은 이제 여기 고운이 모루 해가지고 야트마트한 언덕배기, 이것이 원래 말인데, 해녀들은 이거를 이제 물구비 이렇게 파도 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구비를 넘어가자.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그 해녀들이 그 노를 젓는데 그 역할을 노래하고 있는 거죠. 해녀들은 적거리 노를 젓는다. 배 양쪽 면에 있는 그 배파락에 있는 그 노를 젓고 선주의 사공, 이 사공은 배 후미에 있는 그 한우 큰 노를 저어서 방향을 잡아간다 하는 그런 거를 노래한 겁니다. 그 다음에 7쪽에 보면은 총각사라 서면아 들게 양식사라 서면아 가게 점심사라 고지나 가게 날 죽건 꽃밭에 묻어 국녀신녀 물리란 말가. 이게 그 삼천리 창간호에 그 김주백이 소개한 그 노래 사설인데 여기 보면은 그 물음표가 찍혀 있죠. 점심사라 고지나 가게. 그러니까 이 김주백이 이 해녀 노래를 채로 수집하면서 고지나가 무슨 말일까 몰랐던 거죠. 제주에서는 고지하면 여기 선을꽃, 선을고지해서 아, 숲을 뜻하는 의미구나 하는 거를 알겠지만 이분은 몰라서 얘 물음표를 붙였다고 제가 생각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주방언이 굉장히 난해하다는 것은 아까 머릿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분도 혼동한 거예요. 양식 싸라, 점심 싸라, 총각 싸라 그랬죠. 그러니까 점심을 싸라, 양식, 뭐 곡식 싸라, 요거까지는 이해가 되죠. 이 말은 이 노래만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이게 제주에서 불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제주에서 양식을 싸서 섬에 가서 물질을 하는 경우는 없다고 봐야죠. 거의 다 곤물질, 헤엄쳐서 나가서 불렀죠. 그러니까 이 삼천리 조사한 것도 한반도 어느 해안에서 조사한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양식하고 점심은 그렇다 치고 총각은 이 임동건 선생님이라든가 아니면 그 제주 출신 연구자가 아닌 경우에는 처녀 총각 이런 개념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게 아니고 해녀들이 할 때 이렇게 띠 묶는 띠입니다. 띠 머리를 매는 끈인데 그거를 처녀 총각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부실기수입니다. 아무튼 그거 그다음에 국녀신녀 물 주란 말인가. 이 국녀신녀는 이제 무속 관련 용어들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인데 그 여인국술래 제주도 해녀에 나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밑에 원문 인용했는데요. 그 기사 내용을 읽어보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김주백이 그 말한 10쪽에 인용했습니다. 그 제주방언에 난내한 이야기인데, 더구나 그들의 출생지가 전부 제주도인 까닭에 언어 풍속이 육지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높낮이와 맑고 흐림이 있고 외국어가 같이 들린다. 그리고 그들이 반나체로 거기 부끄럼도 없이 남자 사이에서 물질하고 있다 하는 내용, 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놀라게 한다 그런 내용이 10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인들이 볼 때는 나자마업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수산업법에는 나자마업이죠. 나자마업. 그런 식으로 거의 가리지 않고 물질했다. 물론 일본 해녀들은 말 그대로 전신 나체로 하지만 그래도 전라는 아니고 이렇게 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총각의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쓰지 않느냐. 그 다음에 고진하고 물음표를 한 이유는 그 숲을 뜻하는 거. 그런데 그거를 모른다. 이원진의 탐나지 처음 보이죠. 그 다음에 8번입니다. 가시오름 강강장집에 시클방에 새무름 사람 정경구진 이내 몸 가난 요속골로 내맞춤 사람. 여기 가시오름 할 때도 이게 오름을 울다는 의미로 아까 울돌목을 울던목 이런 식으로 그 연구자들이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시오름 어디인지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강당장집 설화 아시죠? 강당장 설화. 스님이 탁파로 왔는데 박대를 해가지고 공수 나서 다 쓸어서 거짓 다 그런 이야기. 강당장 설화입니다.
그러니까 가시리 오름의 강당객집의 새콜방에 방아를 지을 때 그 절구공이로 2명이 찌면 2명이 2콜방에, 3명이 찌면 3콜방에. 그런데 이게 3사람이 번갈아 치게 되면 하나, 둘 이게 박자가 맞아야 되는데 동시에 2사람이 안 맞으면 방아를 제대로 찌을 수 없다. 예,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 노래는 이 8번 노래는 그 맷돌방아 노래에 부르는 노래인데 이 노래를 구현한 그 제보자는 맷돌방아에서 불렀던 그 사설을 그대로 해녀 노래에서 부른 겁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모든 민요가 그렇습니다. 아리랑 사설도 보면 수많은 그 다른 민요의 사설을 차용해서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게 우리가 뭐 아리랑 아라리요, 뭐 나를 버리고 하시는 그거 짤막하게 알고 계시지만 미래아리랑, 뭐 정선아리랑 그 수집해 놓은 게 수천 편에 이릅니다. 대표적인 게 정선아리랑이죠. 주로 이제 성균관도의 중심으로 해서 그 자료를 집대성해 놓았는데 그 아리랑에도 수많은 노래들이 많이 차용돼서 그렇게 교섭 양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요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11쪽 위에 그 아까 이야기한 겁니다. 그 강당장 사화 간단하게 정리한 거고요. 그 다음에 남방의 용어, 그 다음에 9번입니다. 성삼포야 잘 있어라 명년이철 춘사명하면 살아시면 상공여 죽어지면 영이별이여. 그러니까 요 이야기는 이제 해녀들이 보통 이제 봄에 출가 물질을 가서 되돌아올 때는 추석 무렵에 되돌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되돌아왔는데 해녀들 중에는 이제 객주로부터 인솔자로부터 전도금을 받고 가서 물질을 했는데 수확이 시원치 않아서 그 빚을 다 갚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 분들이 한 해를 넘었어요. 그래서 겨울을 지내는 그 해녀들을 1924년인가 몇 년도에 그 동아일보 그 기사 내용에 의하면 그 해녀들을 과동녀라 그랬습니다. 진알과자에 겨울동 계집녀. 그래서 과동녀라고 그런 신문기사 내용이 있는데 여기 내용도 보면 성삼포에서 출발을 했는데 내년 이철 춘삼월남인 살아시면 뭐 상공이여 죽으시면 이면에요. 이 말은 그만큼 제주에서 돛배를 타고 한반도 갈 때 아까 가탈도 그 해역이 조류가 세기 때문에 그때 해난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또 현지에 가서 물질 작업하다가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아니면 벌이가 시원치 못해서 추석에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오지 못하고 계속 겨울 넘어까지 있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지명을 이야기할 때 지명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성삼포 나와 있고 제주도에는 이제 주로 성삼포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한반도 지명은 진도하고 울산 이 두 가지가 가장 많습니다. 그 나머지는 뭐 한두 가지 있을까 말까 하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예전에 한번 이 문학지리학의 관점에서 해녀 노래의 그 지명 요거에 대해서 쓴 적이 있는데 왜 성삼포로 했을까? 울산 가자, 뭐 진도바다 한 걸로 가자 이랬을까? 이거를 이제 문학지리학적 관점에서 해석해 본 결과는 뭐냐면 우선 성삼포라는 지명이 많이 쓴 것은 제주의 출가 해녀들의 빈도수가 가장 많은 지역이 성삼포 우도입니다. 그러니까 성삼포 우도 지역의 그 도민들이 해녀들이 성삼포에 와서 이제 한반도로 물질을 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성산포인데 11쪽 맨 밑에 보면 그 석준형이 쓴 제주도 수필 거기에 보면은 그 출가지별로 이제 경상남도, 전라남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상남도하고 이 전라남도 다도해 이 지역은 섬이 많기 때문에 뱃물질을 많이 나갔고 해녀 노래를 많이 구현했었죠. 물론 뭐 아까 두만강 지역, 저기 뭐 백령도 지역 여기까지도 압록강 하구까지도 갔습니다만 주로 여기로 갔어요. 그럼 왜 여기 집중했느냐? 경상남도 기장 이쪽은 대표적인 우리나라 우뭇가사리 산지입니다. 우뭇가사리 품질이 가장 좋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갔고 그 간 이유가 일본인들이 비단을 제조할 때 비단의 색깔을 빛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뭇가사리 물에 우뭇가사리를 넣고 삶은 물에 비단을 담갔을 때 비단의 색깔이 가장 용롱하대요. 그리고 그 가치가 굉장히 비쌌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산물의 가치를 이야기할 때는 소라 전복은 일제시대 때 거의 가격이 아니었고요. 너무 쌌고 그냥 밑반찬 할 된장, 고추장하고 교환해서 먹었을 정도였다고요. 그러면 우뭇가사리를 채취하면 1년 한 5, 6개월 작업을 하면 부산에 집 한 채를 살 수 있었대요. 한두 채. 물론 제주의 해녀 항쟁이 경제적인 이유에서 발생한 것이죠. 그 일본인들이 너무 해산물 가격을 후려치니까 그거에 한 거에서 투자한 것처럼 육지에서도 마찬가지 그랬어요. 부산, 경주 간포에서도 소규모였지만 경제적인 그런 것 때문에 얕들고 한 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에 이 우뭇가사리 그 최고급의 우뭇가사리 산지가 있겠으면 했었고 소득도 타 지역에서 2~3배 이상으로 받고요. 그 다음에 전라남도 이쪽, 진도 이쪽에는 가사리, 그 다음에 감태 이런 것들이 많았었죠. 감태는 알다시피 감태를 말려서 태우면 그채 도포해가 바로 그 요오드에서 소독약도 되고 화약의 원료가 됐기 때문에 그걸 채취해 갔었죠. 그리고 일부 일제히에서 직용으로 감태 채취에 해녀들이 동원되기도 했었습니다. 전부는 아니고요. 예. 그렇게 많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주로 가는 것이죠. 해녀들. 그리고 출신 잊어버리면 우도에 약 400명이 필두로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도가 400명, 그 다음에 종달, 행원, 법한, 위미가 각 100명씩이다. 그럼 종달도 그 성산포 근처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산포에서 그렇게 많이 출발했기 때문에 성산포 이렇게 노래했다 이런 겁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생각할 때 해녀들이 생각하는 당대적 의미가 뭘까? 성산포는 바로 제주에서 해녀로 그 출가할 때 출발지로서의 의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녀들이 아닌 우리 여러분하고 제가 생각하는 성산포는 뭡니까? 우리나라 제주도의 일출의 명소 아닙니까? 유유에 나오는 그 영주십경가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성산포 일출봉이나 해때는 구경도 마냥 좋고 사라봉 뒷산에 해지는 것도 좋다. 이 영주십경가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지 거기가 출발지의 의미다. 생사를 걸고 여기로 간다. 그런 의미로는 보지 않죠. 그러니까 누구나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특정 지역이 자기에게만은 다른 의미로 받아들이는 지명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이를테면 제가 군 생활을 포항에서 했는데 포항의 의미가 어떻습니까? 제가 힘든 군대 생활을 했던 그런 의미로 그 도시로 보지 거기를 지금 우리나라 제1의 철강도시 그런 의미로 제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해녀들도 그런 의미로 각인되어 있다. 교수님, 네. 이쪽 성산포 쪽에서 많이 해녀들이 나라에 출발했는데요. 해류 항구는 연관이 없나요? 해류.
해류 그냥 다른 데도 행위들이 많은데 특히 지방이 많이 갔다는 거는 육지가 일부 이런 거는 해류도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아까 앞에서 그 썰물에는 동바닥하고 밀물에는 뭐하다 하면 배를 출항할 때 예전에도 그 표에도 있지만 여기 조천포구, 하북포, 산지포구 여기서 전날 한반도로 올라갈 때 그 조류 그 물때 시기를 잡았고 그리고 계열적인 그 바람 이런 거를 해서 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성산포에서도 당연히 한반도로 진출할 때 그 날짜를 골라서 갔겠죠. 그리고 그 후에 이제 군대환이 취항하면서는 또 달라집니다. 얘네들이 추가 실태가. 일단은 여기서 이야기는 독배를 저어서 갔을 때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 생각입니다.